네, 자, 여러분 60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6번 변제 충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죠. 1번. 이것도 아까 나왔던 1번은 중복됐습니다. 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 피담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한 변제 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뭐 해야 한다고요? 아까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의 이자 및 비용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이원,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 변제자가 주 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네. 4번.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그러니까 물상 보증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했는데 역시 차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동일하다. 4번 정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04페이지 9번 문제. 자, 변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법정 변제 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변제자가 주 채무자인 경우 또 나왔는데 여러분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자, 중복됐고요. 2번 지문도 여러분 자 중복입니다. 일단 그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이 가능하고 합의는 묵시적이라도 가능하다. 틀렸다. 예. 뭐가 되든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번 대물 변제가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가름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 내지 급여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까지 격려하여야 한다. 대물 변제.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이 대물 변제 아닙니까? 기존 채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4번. 대의 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하나여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자, 2번 답이었고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변제 충당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하면 이제 넘어가죠. 세 번째 줄 끝에 법정 변제 충당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맞고. 2번도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 이자, 비용,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 네. 3번 변제자가 주 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 그랬죠? 네. 근데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없는 채무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 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 채무는 단순 채무에 비해서 각각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 이번엔 또 크다가 아니고 적다는 식으로 또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연대 채무하고 단순 채무 비교하면 어떤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했어요? 단순 채무. 그렇죠. 단순 채무.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에 연대 채무는 단순 채무에 비해서 각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니까 맞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약 연대 채무가 단순 채무에 비해서 변제 이익이 크다 그러면 틀리죠. 네. 아까 앞 시간에 했었던 거죠. 연대 채무보다는 단순 채무가 변제 이익이 크다. 근데 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번에는 적다라는 표현으로 했으니까 그죠? 연대 채무가 단순 채무보다 변제 이익이 적다.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소득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네. 자, 608페이지. 2번. 변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 보조자 내지 이행 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 변제할 수도 있다. 앞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2번.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 다음에 3번.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을 얻은 때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갑이 채권자 그 다음에 A, B, C가 연대 채무자 자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연대 채무자, 연대 채무 자 연대 여기 써져 있는 거 이거 좀 활용하죠 뭐. 네? 자 연대 채무 관계 좀 지우 그래서 뭐 계산하기 쉽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자 부담 부분은 100입니다. 100만 원씩. 근데 사실 연대 채무는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를 따로 띄워놓고 보면 A 얼마 갚아야 돼요, 여러분? 100만 원이 아니죠. 100만 원 갚고 자기의 채무를 면한다. 그러면 이건 연대 채무가 아니고 분할 채무죠. 자, 갑과 A 관계를 띄워놓고 보면 300 갚아야 되죠. 갑과 B 관계 300, 갑과 C 300. 그래서 도합 900을 갚아야 한다. 그 뜻은 아니고 1대1로 띄워놓고 보면 나머지 연대 채무자의 채무 부분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만약에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300을 변제를 했다. 그러면 다른 연대 채무자들을 공동 면책하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죠? A가 갑한테 300을 갚았다. 아니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수 당사자 사이 채권 관계 가면 문제가 나오겠지만 A가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반대 채권을 300을 갖고 있었거든.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 채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계를 쳤다. 적극적으로 상계 치면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도 모두 면하게 되고 역시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얼마씩 100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연대 채무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접목해서 3번 지문을 읽겠습니다. 다시.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자기의 재산 제공으로 공동 면책을 얻은 때는 지금 이 모습이죠. 칠판 그림에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균등항수로 추정되나 특별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항수로 추정되죠. 자, 균등항수로 추정되나 연대 채무자 사이의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해서 각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다면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된다. 네, 길게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뭐 3대 2대 1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건 뭐 특약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4번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변제가 있는 때는 그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밑줄 치고 채권 일부에 대해서 누군가 제3자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자는 변제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만이 그건 채권자 또는 채무자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는 표현. 그러니까 제3 대위 변제자까지 해제권,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항상 여러분 항상 그 원칙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죠. 채권 강론에서 여러분 할 거지만 이 내용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비유컨대 예를 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거 있죠.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뭐 우리 강론 가면 하겠습니다만 요약자, 왜 낙약자, 수익자 하는 거 있죠. 예?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여기서도 예? 예를 들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매도인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매도인은 그 대금은 매매 대금 1억은 예? 병에게 갑의 뭐 채권자인 갑의 채권자일 수 있고 뭐 반드시 채권자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갑의 친척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갑을 둘이서 약속을 했다. 이거 뭡니까? 예를 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죠? 또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보험자 항법에서는 보험자라 그러죠. 보험계약자, 보험자, 보험수익자.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죠? 네. 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생명보험금을 내 아내에게 지급해 주시오. 이렇게 보험회사와 약속을 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요약자, 보험회사는 낙약자, 자신의 아내는 보험수익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정한 그 효력이 생겼을 때, 즉 병이 수익을 받겠다, 수익 달라 했는데 이 을이 안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낙약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할 수 있느냐? 이걸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계약의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해제권은 요약자. 지금 이 방금 든 사례에서 낙약자가 약속을 채무불이행했으면 요약자가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해제할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낙약자는 이행을 하려는데 요약자가 채무불이행하면 물론 낙약자가 이제 해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약자나 낙약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자이지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해제권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요 그림은 제가 막 말을 빨리 했는데 계약 채권 강론에 가서 다시 문제 나올 거니까 그때 정식으로 제시를 하고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당사자만이 해제나 해지, 취소권 이런 것들은 당사자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민법 485조에서 법정 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대위 변제한 시점을 표준 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 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이게 사례가 좀 복잡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모습이죠. 갑이 채무자고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근저당권자, AB로 할 걸 그랬네. 근저당. 그 다음 병이, 별도로 이제 이 보증을 해서 준 보증인인데, 근저당권자, 즉, 피담보 채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쓴 자인데, 그 제3자 A의 사기에 의해 갖고요. 사기에 의해서 이 근저당의 그 담보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가 돼버려요. 말소. 근저당이 말소가 돼요. 말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을에게도 뭐가 있다. 예를 들면 그 귀책 사유가 있다. 채권자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돼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물론 채무자도 물론 뭐 이해관계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특히 누가 문제? 이 보증인이 문제가 되죠.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이 보증인은 담보가 말소됨으로써 오히려 이 병은 불이익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이 보증인은 면책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지만 채권자의 무엇 때문에?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소멸한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보증의 책임은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피할 수 없겠지만은 이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됐단 말이죠.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때 이 보증인은 면책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좀 까다로운 것인데 5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485조에서 법정 대위자가, 이 법정 대위자를 여러분 보증인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면책되는지 여부 되고요. 면책되는 범위는 언제 시점을 표준 시점으로 판단해야 되느냐면 담보 상실 또는 감소 시점, 이 담보가 상실된, 말소된 담보 상실 시점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 어렵네요. 그래서 밑에 해설 참조하십시오. 해설 참조. 해설 참조.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자, 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2015 사무관입니다. 1번. 채무자가 공탁 원인에 있어서 공탁에 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일단 공탁, 변제 공탁을 하려면 전액을 공탁해야 되고, 전부, 채무액 전부를. 만약에 일부를 공탁했을 때는 채권자가 이를 뭐 한다고요? 수락하지 않은 한 효력이 없다. 이시고, 자, 2번 지문에서 변제자, 즉 채무자와 변제 수령자, 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 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하고 시작되면 제일 끝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문이 워낙 항상 기니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하면 지정 충당, 합의 충당, 법정 충당, 마지막에 뭐로 나와야 한다? 법정 충당 방법에 따라 충당해야 한다. 맞죠? 이제 반복 자주 돼서 읽지 않겠습니다. 4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가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꼭 무슨 대물 변제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지금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가 아니고, 가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권 양도가 있으면 양도된 채권의 변제부와 무관하게가 아니라 채권 양도가 있으면 그 양도된 채권이 변제된 때 본래 채권이 소멸한다. 채무자가 면책된다. 이렇게. 그래서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도 틀렸고, 양도된 채권의 변제부와 무관하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설 보시죠. 밑에서 5번째 줄 올라갑니다.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 거기다. 자, 지금 여러분 줄 치고 있는데요.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A가 B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데 A가 B에 대해서 원래 이 채무 대신에 다른 채권, A가 뭐 C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다른 채권을 B한테 양도를 한다. 채권 양도. 그러면 A의 기존 채무의 변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느냐? 다른 채권 양도했잖아요. A의 C에 대한 다른 채권을 양도한 그 채권이 변제된 때. 그 채권이 양도된 채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양도받은 채권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받은 채권이 변제된 때 비로소 기존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줄 묶어 두십시오. 채무자가 다시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에 관련해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 거기 이제 가로를 좀 밑줄을 다 하다 보면 구분이 안 되니까 가로 좀 다른 채권 양도에다 가로 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 가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 비로소 채무자가 면책된다. 자, 613페이지 대물 변제. 자, 1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 지문 중복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채무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가 아니다. 가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채권 양도가 있으면 양도된 채권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역시 아니고, 양도된 채권이 변제됨으로써 원래 채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X. 자, 2번도 중복이네요. 여러분 읽어보시죠. 자, 3번. 채무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원래의 물건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4번.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채무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네. (617페이지) 617. 자, 밑에 5번 변제 공탁의 효과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제 공탁이 적법하다면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공탁한 때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2번. 변제 공탁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거나 일부에 대한 공탁이더라도 그 공탁 부분에서는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다. 이거 아까 나왔던 겁니다. 일부에 대한 공탁일 때는 채권자가 그것을 수락하지 않은 한 유효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 그랬었죠. 자, 해설, 다음 페이지 해설 또 밑줄 한번. 자, 5줄입니다. 마지막 5줄. 자, 사건 번호 옆에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되고,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까지만 밑줄 치세요. 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줄로 가세요. 그 밑에, 그 다음 줄 밑에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 공탁 부분에서는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됐죠? 다시 지문 3번.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했을 때. 아니, 채권자는 채권자의 반대 의무 이행, 뭐 이런 반대급부 기타 반대 의무 이행, 뭐 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를 조건으로 채무자가 공탁을 했을 때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무효이다. 그 공탁은 무효이다. 4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을 때 너 이행하지 않으면 나 이행 못한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을 때는 채권자는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자, 7번 619페이지 제일 위에 7번 공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또는 공탁 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 지문은 전부 있다를 없다, 없다를 있다. 한번 보니까 3번에 형식적 심사권을 실질적 심사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부분만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 좀 어색한 부분도 보이네요. 그죠? 자, 일단은 1번은 틀렸고요. 끝에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그냥 없다니까 처음부터 쭉 읽으면 문구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변제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에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없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3번 공탁 공무원은 공탁물 회수 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만으로 공탁 당사자의 공탁금 지급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지금 분명히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첨부 서류만으로 그랬잖아요. 첫 번째 줄에 공탁물 회수 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만으로 그랬거든요. 그것만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세 번째 심사하여야 하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심사권이라고 나오겠습니까?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문구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실질적 심사권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므로 그러한 심사 결과 공탁금 회수 청구가 소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7번 문제는 좀 그대로 이제 옮겨놓고 뭐 판례나 조문 이런 걸 그대로 옮겨놓고 이제 있다 없다, 있다를 없다, 뭐 그렇게 바꿨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그 문장 전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통일성이나 흐름, 그다음에 문맥의 뭐 일치 이런 것은 따지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4번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채권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면 채무자, 제3채무자는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이렇게 할 때 이 제3채무자. 그러니까 A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왔고, 네? A로부터 이 채권자 B 채무자, 그 다음 C 제3채무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B한테는 A한테는 B가 채무자고, 그러니까 채권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BC 관계는 또 B가 채권자, C가 채무자 이런 관계 아닙니까? C가 채무자. 자, 우리 채권자 대입권 가면 이제 이런 그림 계속 나올 텐데 여기에서 지금 채권자로부터 이 채권자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하고 지금 채권 양도 통지. 그죠? 지금 몇 번이었죠? 4번 지문이죠.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채권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됐다. 그러면 이 제3채무자는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 정말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다. 네, 옳은 표현이고 정답입니다. 옳은 표현이고 정답. 자, 그럼 상계로 가시죠. 상계. 621페이지, 622페이지 상계. 상계. 자, 2번 문제. 상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 관계인 벌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이제 국가와 지금 사인 이렇게 나오죠. 이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세금에 대한 무슨 환급 채권이 있다 하자고요. 환급 채권. 세금에 대해서 그 너무 원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런데 국가는 이 사인에 대해서 벌금 채권이 있다. 자, 국가가 확정된 이 벌금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자동 채권, 수동 채권 나오는데 우리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 채권은 상계를 쳐서 까는 채권이죠. 수동 채권은 뭡니까? 상계를 당하여 까짐을 당, 표현이 좀 이상한데 까짐을 당한다. 우리말이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어법상 맞는지는 저도 좀 확신이 없지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상계를 쳐서 까는 채권, 자동 채권, 상계를 당하여 소멸되는 채권. 그러니까 뭐 까짐을 당한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소멸되는 채권, 수동 채권. 그러니까
국가가 확정된 벌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사인의 반대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 관계인 벌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 이건 이제 수동 채권을 봐야 되겠죠. 대등행에서 상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2번 수동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분. 수동 채권은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또 하면 그렇겠죠. 그러면 다른 그림 또 바꿔서 자 자동 채권, 수동 채권. 자, 이렇게 놓고 갑이 이제 상계 치는 이 상계를 적극적으로 상계를 치는 이 자동 채권은 변제기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이 소리가 뭐냐면 을이 갑한테 갑이 상계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가 누굽니까? 아니 두 사람 모두 채권자이자 동시에 채무자인데 자동 채권 입장에서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수동 채권 입장에서는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인데 지금 현재 상계를 치는 적극적으로 상계하는 입장에서는 갑이 채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동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소리가 뭡니까? 을이 갑한테 갚을 때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동 채권은 자동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되고요. 변제기 도래하고 있어야 되고, 수동 채권은 변제기 도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 얘기입니다. 수동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자동 채권은 변제기 있어야 한다. 네, 옳은 표현이죠. 자동 채권은 변제기 있어야 한다. 자동 채권은 변제기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십시오. 보면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자, 거기 해설 첫 번째 줄. 적어도 자 밑줄 하나 세우세요. 자동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이것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은 이유 없이 기한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을의 갑에 대한 채무 있잖아, 채무.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갚을 때도 안 된 채무인데 이걸 까면 을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을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상대방은 이유 없이 기한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동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면 그냥 자동 채권은 변제기 도래, 수동 채권은 변제기 도래를 요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3번 당사 사이에 상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선의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입니다. 4번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이를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를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얘가 좀 엉뚱하지만 갑이 을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응? 을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을이 돈을 워낙 안 갚으니까 갑이 여러분 을을 때렸습니다. 폭행을 했다 하자고요. 응? 얘가 좀 안 좋지만 여러분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갑이 을 때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100만 원 채권에 대해서는 갑이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지만 얘가 돈을 안 갚고 자꾸 뺀질거리니까 응? 갑이 막 어느 날 불러다가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갑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상 채권이 발생했다. 손배권. 이것도 이제 한 100만 원 된다 치자고요. 100만 원 정도. 이 피해자죠, 이번에는. 피해자. 을이 피해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가해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뭘 했습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상 청구 100만 원 손해배상해 하고 청구 들어오니까 채권자가 뭐였죠? 상계.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미리 그래서 내가 널 때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채권자가 상계. 이걸 허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러한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그렇지 않아도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테고 동해 보복 인정되지 않지만 그런 동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동해 보복 그한 보복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보복이 난무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이건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지문도 가끔 출제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4번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누구의 채권요? 의뢰 채권, 피해자 의뢰 채권, 갑의 고의로 인한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뭐로 해갖고 수동 채권을 해서 갑이 상계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갑의 고의로 인한 불법에 일어난 손해배상 채권을 의리 자동 채권에서 상계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 갑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 했죠. 그러면 고의라고 했으니까 과실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과실은 해당이 안 되고 과실이 해당 안 되니까 중대한 과실, 중과실을 하더라도 해당 안 됩니다. 딱 여기 불법 행위란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꼭 뭐가 나와야 돼? 고의. 요것만 나와야 돼. 고의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그렇게만 나와야 돼요. 과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과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과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과실. 딱 고의만 기억하셔야 돼요. 고의만. 상계 금지 조항은 고의만 생각하셔야 되고요. 피해자 쪽에서는 또 가능합니다. 자동 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626페이지. 626페이지 7번. 자, 7번. 상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자가 그 아파트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유익비 상환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반복될 소지가 있네요. 그죠? 이건 법무사 시험 문제네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반복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딱 지문 자체가 보니까 이거 어떤 사안입니까? 자, A 임대인 건물에 임대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임차인이 비용을 유익비 투입했습니다. 필요비나 유익비 투입했는데 자, 일단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날 특별히 그 비용에 대해서 특이하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까지 임대인이 비용을 안 돌려주니까 이 임차인이 무엇을 행사하고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는 이제 임대차 관계는 끝났으니까 임차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은 유치권자입니다. 우리 물권법에서 했다시피 그죠? 비용 상환 청권 결연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근데 유치권 행사하면서 왜 우리 물권법에서 했죠? 보존 범위 내에서의 유치물의 사용은 그것은 오히려 그 유치물에 뭐 이익이 되는 행위니까 보존 범위 내에서 사용은 가능한데 만약에 그 사용 수익을 함으로써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이 발생되는 것은 그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을 함으로써 부당이득, 차임 상당에게 뭐가 발생했죠? 부당이득이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금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이 건물을 주택을 경락받은 시라 하자고요. 경매 절차의 매수인. 자, 이 매수인. 자, 매수인. 그래서 이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이겁니다. 지금 임차인에 대한 바로 이 부당이득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 지금으로 치면 이제 채무자에 대한
비용 채권, 유익비 채권, 뭐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 채권, 유익비 채권 이것을 상계할 수 있느냐? 이건 서로 상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가 다르지. 임차인이 경락된 주택을 보존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 어쨌든 부당이득이 발생되는데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채권은 이 경락인 시의 채권이고 누구에 대한?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즉 뭐 줄여서 비용 상환 채권 그 비용 상환 채권 여기서는 딱 이제 유익비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비용 상환 채권은 B의 즉 유치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다. 서로 채권의 상대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자, 해설 좀 정리하고 가시죠. 해설. 밑줄.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하단. 해설의 제일 끝부분. 자, 동그라미 1번. 1번. 자, 줄치거나 옆으로 묶어 주셔야 돼요.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자가 자, 매수인입니다.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이 종전 소유자가 지금 채무자죠, 채무자. 비용 채권에서는 채무자 아닙니까?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채권을 수동 채권을 해서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그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지문 2번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상계가 될까 안 될까요? 자, 매매계약, 쌍무계약이죠. 뭐 아까도 나왔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세요? 대금 채권이 있죠. 대금 채권. 매매 대금 채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습니까? 재산권 이전 채권. 막 부동산으로 예를 들자고요. 여러분 등기 청권. 자, 이렇게 하자고요. 그다음 목적물 이제 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맞서고 있어요. 팽팽히. 너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다. 팽팽히 맞서고. 그러다가 그냥 상계. 에이 몰라 상계. 갑이 매도인 매수인 보고 대금 채권하고 너희 나에 대한 등기 청구권하고 상계하자. 아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왜 했냐고요? 그죠? 아니 근본이 없어지잖아. 근본이. 아 매매 계약을 왜 했어요? 매매 계약 했으니까 대금 채권 있고 상대방은 등기 청권, 재산권 이전 청권이 발생되어 있는 것인데 서로 팽팽히 맞서다 갑이 짜증나니까 나 너에 대한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너 나에 대한 등기 청구를 수동 채권으로 삼아 상계치겠다. 갑이 약간 그 의사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농담이고요.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건 이제 예외입니다. 지금 이 지문은 이제 예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칙은 동시행 관계, 서로 간의 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설 때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번.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건 예외입니다. 이때는 상계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3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어느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2분의 1 범위까지는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읽어주시고요. 밑에 해설에 자,
방금 2번 지문에 대한 해설도 밑줄 한번 치고 가시죠. 첫 번째 줄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상계가 허용된다. 그거 하고요. 상계가 허용된다. 적극 돼 있는 그 부분하고 3번 그 해설도 줄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은을 지급했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됐을 때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진실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 칠 수 있느냐? 예? 상계는 칠 수 있는데 범위가 한계가 있다. 그죠? 범위가 한계가 있다. 상계는 할 수 있는데 범위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네모칸, 그러니까 박스 안에 퇴직금 그 밖에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금지니까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 있다. 그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4번 지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란 게 중요하죠. 동의.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동의. 동그라미. 임금 채권에서 상계하는 경우에 밑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네, 말 참 어렵습니다. 5번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상 상계 재항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8번 문제도요. 지문이 자, 좀 중복됐죠. 1번은요.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상계할 수 있지만 자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했죠. 그래야지 상대방의 기한이익을 부당하게 상실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수동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자동 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했든지 아니면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했는데 수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상계 허용될 수 있다. 그것이 1번이었고요. 아까 요거 예. 자, 여기서 썼다가 지워졌습니다만은 2번 이게 뭔가 요거. 예? 임차인은 즉 임차인이었던 이 유치권자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채권, 유익비 채권하고 그다음에 이걸 수동채권으로 해서 경락인의 이 유치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부당이득 그 건물에 그대로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 채권 발생되고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게 2번이었습니다. 아까 나왔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또는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위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서 얼마인지 대항할 수 있다. 참 어렵죠, 그죠? 대단히 까다로운데 이게 가능하냐? 응? 판례에 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은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고 을이 전세권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을 잡고 있는 병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전세권 저당권자.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 잡고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아니
아시죠, 여러분? 갑의 건물의 을이 전세권자고 그 건물의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갑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원래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권리 아시잖아요. 그 부동산과 권리였을 때 권리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됐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기간 만료. 그래서 전세권이 이렇게 소멸해버렸어요. 전세권 소멸해버렸어요. 기간 만료, 여러분,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은 말소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안 해도 소멸. 그래서 이 전세권자의 전세권 설정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 이 반환 채권의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서 이 병이 압류를 했다. 그렇죠? 지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압류를 했다. 압류 및 추심 명령. 자,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갑이 전세권자 을에 대한 반대 채권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 채권.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누가 채권자였어요? 을이 채권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을의 전세권이 소멸됨에 따라서 전세권 저당권자가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의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근데 근본적으로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갑의 을에 대한 이 반대 채권, 이걸 자동 채권으로 해서 이걸 자동 채권으로 하고 전세권 저당권자의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 압류할 수 있느냐. 수동 채권. 에서 압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자 그림이 참 복잡한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 때 그림 접목 한번 해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여기까지는 이해됐고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위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이미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갑이 전세권자 을에 대하여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지금 갑의 을에 대한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상계적상이 뭡니까?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에 있었다면,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에 있었다면, 상계적상에 있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즉 갑은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갑은 병에게 상계로서 얼마인지 대항할 수 있다. 아닙니다. 대항할 수 없다. 이건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상대가 다르죠, 여러분. 그죠? 또 근본적으로는 상대가 다르잖아, 그죠? 상대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 뿌리는 그렇지 않죠. 아까 이 유치권 판례하고 거의 같지는 않지만 맥락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해설에 여러분 또 묶어주고 가시죠. 자, 밑에서 해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설령하고 나오죠. 그 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즉 집주인이 그 전세권자에 대해서 반대 채권 가지고 있고, 그 반대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황, 즉 상계적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서는 대항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632페이지의 14번도 여러분 체크하고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봐 주시고요. 자, 634페이지. 한 문제만 더. 634에 17번. 자, 17번. 자,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점 1번. 벌금 채권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때는 이를 자동 채권에서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아까 여기 칠판 그림 여기 좀 남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력에서 상계할 수 있다.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환급 채권이 있었고 국가는 벌금 채권이 확정됐고 그것을 벌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그 사인의 국가에 대한 환급 세금의 환급 채권과 상계 칠 수 있다. 네, 맞고 2번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할 필요 없다. 그러나 자동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 아까 표현했죠. 자동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되고. 수동 채권은 변제기 도래할 필요가 없다. 3번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를 허용한다면 안 된, 아까 이거죠. 매매에서 아까 여기 나왔네요. 예?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데 그런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근데 아까 예외 있었죠? 이행기에 이행되어야 할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4번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왔네요. 바로 이 다음에 현실 이행의 필요가 없다면 허용된다. 자, 허용된다. 그 다음에 5번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고의의 불법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다 하죠. 예,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해설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설사 사용자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아까 나왔던 고의의 손해배상 채권, 고의의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에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그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응? 아,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자, 그림 공간이 지금 좀 부족해서 A 사용자, B 피용자, C 피해자. 여러분 이해하셨겠지만 피해자 글자가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에 인해서 손해를 발생했다. 이때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756조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사무집행상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이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756조 본문. 그죠? 근데 지금 그 지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럴 때 사용자에게는 고의가 없다. 피용자는 고의 있었어도 사용자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면 이때는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경우는 상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지문이에요. 사용자한테는 고의가 없다면 상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안 된다. 왜냐하면 피용자의 고의는 곧 사용자의 고의로 다루는 것이 여기서는 같이 취급되는 것이 맞다는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상계할 수 없다. 결론 5번 정답이고요. 해설 여러분 자, 두 줄 밑줄 치면서 다시 설명 좀 추가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자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부담하는 사용자가 496조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조항. 근데 거기 이왕이면 글자가 이제 해설이니까 글자 포인트가 작지만 496조 옆에 가로하고 불법행위하고 시작되는데 고의의 을 좀 넣어주면 되겠다.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아시죠? 고의의 그걸 좀 넣어주세요. 해설에.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에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 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혼돈 소지가 있으니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는 사용자가 와 똑같이 취급한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좋겠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잠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